안녕하십니까. 네오젠 과학학원 물리팀장 김철호입니다. 2026년 고2 3월 모의고사 통합과학 물리 파트 문항 분석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물리에서 첫 번째 전자기후도 9번에 나온 문제인데요.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실험 형태의 유형으로서 문제 길이가 좀 길죠. 따라서 이제 실전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좀 꼼꼼하게 읽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를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어렵지 않게 플러스 문제라고 예상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통합과학의 전자기 유도를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한 만큼 상대적으로 많이 잊어버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실험 과정에서 이제 이런 조건의 변화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이 변화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항을 풀 때는 이제 패러데이 법칙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부호랑 방향 변화 이런 것들만 잘 신경 써서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3번 문항인데요. 13번 문항 역학 시스템 문항이고요.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력 조건이 다른 행성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력 가속도가 가 같은 경우에는 나랑 다르다. 가는 지구인데 나는 지구가 아닌 미지 행성이기 때문에 Y축 낙하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비교를 해서 칸수를 여러분들이 비교하신 다음에 얼마나 중력 가속도가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걸 비교하는 문항이었고요. 이 문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S는 V T 더하기 2분의 1 GT제곱이라는 공식,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에서 그 공식을 한번 활용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서 선지를 읽다 보면 X축 방향 속도를 비교하는 문제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X축 방향 속도가 보시면 같게 되는 걸, 같은 시간 동안 같은 X축 방향만큼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전체적으로 X축 방향 속도는 일정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항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1번 문항 반도체. 네, 다음으로는 21번 반도체 문항인데요. 반도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암기를 얼마나 꼼꼼하게 잘 기억을 했는지, 특히 PN 접합 다이오드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암기 꼼꼼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겠고요. 선지를 보면 이렇게 계산을 요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단순히 정성적인 성질이랑 예시가 나와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언제 전류가 흐르는지, 그리고 P형 반도체나 N형 반도체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다시 한번 복습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3번 문항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3번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 충격량의 어떤 실험적인 형태의 문제인데, 지금 잘 보게 되면 충돌 상황이 두 번으로 각각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먼저고요. 더불어서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충돌할 때 충격력과 충돌 시간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 활용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에서 운동량, 충격량이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 유형에 해당하겠고요. 물리를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 충격량에서 약간의 심화 문제들, 특히 충돌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상 나오는 문제들도 한번 보면 이런 형태 스타일의 문제를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오젠 과학원에서 화학팀장 맡고 있는 유한승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3월 고2 통합과학 모의고사 화학 파트에 대한 문항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화학 파트 문항은 4번 문항입니다.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화학에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산화환원 반응과 그다음에 생명과학이죠. 물질 대사가 혼합이 되어 있는 혼합형, 통합형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산화환원의 정의를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어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산화환원에서 산화와 환원을 찾는 거는 반응식이 주어져 있을 때 찾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신 시험에서도 화학 반응식이 있고 여기에서 뭐 전자가 이동하거나 산소가 이동을 해서 얘가 산화다, 얘가 환원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많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식이 없습니다.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 화학 반응식에서 찾는 것에 익숙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4번에서 좀 많이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현재 현행화학에서 산화환원 반응을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억이 안 났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물질의 화학식이 보이지 않았다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4번 문항이었고 화학과 생명과학이 통합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이제 화학과 화학이 조합돼서 순수하게 화학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산화환원 반응과 이제 산의 성질이 어느 정도 혼합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4번 문제보다는 조금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감은 덜했을 것 같은 문제예요. 그 이유는 일단 어느 정도 화학식이 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에 대한 개념은 지금 일반 선택 과목인 화학에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단순히 이제 저희가 일반 선택에서 하는 중화 반응하고는 좀 다른 게 산화환원 반응이 혼합이 돼 있어서 작년 내신 때였다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은 이제 그 산화환원에 대한 기억이 많이 휴발이 되어서 요곳에 요 기체를 찾거나 할 때 이게 산소였나? 수소였나? 그런 혼란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2학기 때 보통 다루는 개념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항들보다는 조금은 더 기억이 많이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12번 문항입니다. 화학결합 문항이고요. 이제 원자 구조를 줌으로써 얘네를 가지고 결합을 시켜서 뭐 이온결합, 고온결합, 주기율표, 그 다음 이제 뭐 이온결합 물질이나 고온결합 물질의 성질,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문항이었는데 일단 화학을 선택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현행화학에서 현재 다루고 있고 심지어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난하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화학을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1학년 때도 1학기 중간고사 내용이라 너무 오래전 기억이라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화학 선택자들 입장에서는 틀릴 수가 없는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 구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렵지 않게 소화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조금 이제 뭐 특이한 거는 니은 정도인데 니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온결합이나 고온결합 물질의 성질이라서 현행화학도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았으면 잊어버렸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보여지고 마지막 25번 중화 반응입니다. 마지막 문제를 장식을 했는데 2.5점의 마지막 문제를 장식한 것 치고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 중화 반응이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행에서 화학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저희가 겨울방학 때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걸 겨울방학 때 이런 유형도 한번 다뤄봤고 그래서 이거 좀 쉬운데? 라고 생각하고 풀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 때 일반 선택 과목 화학을 공부하면서 주로 나왔던 산염기는 일가산, 일가염기 중화 반응보단 이가산, 일가염기, 일가산, 이가염기 이런 것들을 다뤘었기 때문에 일가산, 일가산을 봤으면 아마 미소가 좀 지어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모든 이온수, 전체 이온수를 과량의 이온수로 풀어내는 것도 이제 많이 해본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농도를 추론해서 푸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통합과학에서는 몰농도라는 개념이 없지만 우리는 몰농도를 배웠고 그 몰농도 개념을 이용해서 좀 문제를 풀어냈다면 사실 전혀 어렵지 않았겠죠. 오히려 이 BTB 용액 색깔이 기억이 안 나서 이걸 틀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숫자를 추론하는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이제 3월 모의고사고 첫 번째 모의고사여서 일가산, 일가염기가 나온 거지 충분히 이제 통합과학 과정에서도 이가산이 나올 수 있고 이가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여기에는 어느 정도 수치가 다 주어져 있지만 이 수치들이 문자로 바뀌는 상황들도 나타날 거고 그리고 뭐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든지 저희 통합과학 때 많이 어려워하던 개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되기 시작하면 중화 반응은 충분히 킬러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 25번까지 해서 저희가 총 4문항 정도의 화학 파트, 순수하게 이제 화학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을 좀 분석을 해봤고요. 드릴 말씀은 지금 중화 반응, 25번 중화 반응, 12번 화학 결합, 7번 산의 성질, 그리고 여기 4번은 조금 예외이긴 하지만요. 7번, 12번, 25번 요 3개는 현행 일반 선택 과목에서도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모의고사에 매몰될 필요는 없고 현행 내신 과정에서 꼼꼼히 해준다면 여기에서도 무난하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화학 파트 문항 분석이었고요. 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학팀장 유한승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오젠 과학학원에서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오정석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요, 우리 3월 24일에 치러진 2026학년도 고2 3월학평 통합과학 부분 내에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파트에 대한 주요 문항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파트가 통합과학에는 그래도 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5문제 중에서 융합 문제가 물론 있긴 합니다만 뭐 13문제에서 14문항 정도가 이 파트에서 출제가 된 걸로 보여지고요. 우선은 주요 문항을 좀 보시면 2번 문항에서 지금 보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 즉 생명과학 내에서 사람의 몸에서의 원소의 질량비, 그리고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 이렇게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이 융합이 되어 있는 문제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람의 몸과 지구 내부에 있는 원소의 질량비 중에서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제일 많은 것, 두 번째 많은 것 정도를 암기하고 있는 것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귿선지에서 사람의 몸과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가 빅뱅 이후 38만 년 이내에 모두 형성이 되었느냐라는 지구과학에서의 우주의 생성 순서 같은 부분들도 통합과학 내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점이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융합 문제였습니다.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단백질 X, 그러니까 생명과학 부분에서의 아미노산 결합 구조, 요건 이제 화학 파트에서도 물론 등장은 합니다만, 그 다음에 규산염 광물, 규산염 사면체, 지구과학 파트에서의 SiO4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조물을 그려놨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그리고 화학의 기본이 들어가는 그런 융합 문제였습니다. 19번은 사람의 감염병에 대한 문제고요. PCR 검사, 중화효소 연쇄 반응이기 때문에 생명과학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번 통합과학에 들어간 사람과 미래사회, 빅데이터, 인간과 미래사회의 부분들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 해석과 그 다음에 비문학적인 요소가 들어간 생명과학과 과학과 미래사회 융합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통합과학, 개정된 통합과학의 큰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앞부분에 측정과 어림 같은 거, 그리고 뒤에 과학과 미래사회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서 과학과 그 다음 비문학의 융합적인 부분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20번은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배점이 2점 또는 2.5점이 되면. 이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과 지구과학 파트인데 주로 지구과학 파트에서 이 스펙트럼 문제를 대기와, 그러니까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화학과 지구과학이 융합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17번이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였습니다. 80.1%의 문제였고요. 보시면 지구 시스템 문제고, 그 다음에 해수의 성층, 즉 지구 시스템 안에서 물의 이동, 그리고 해수의 온도 변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문제였는데요. 아무래도 이 문제는 난이도가 많이 높았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이 디귿선지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하면서 뭔가 트릭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나 자기가 놓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오답률이 높아졌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구과학과 생명과학 파트는 계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였습니다. 22번 문제는 열수집형형 지구과학 파트의 문제고요. 역시나 오답률 52%입니다. 굉장히 높은 오답률을 보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파트는 계산보다는 개념 이해와 자료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적 능력과 그 다음에 명확한 개념 이해가 필요한 이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번 문제가 생명과학 파트고요. 오답률 53.5%. 이것도 꽤 높은 부분인데요.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통합과학 파트에서 생명과학 부분에서 2.5점,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낼 수 있는 문제. 과거에는 생명과학 2에 있던 유전 정보의 흐름 문제고요. 아무래도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 파트에서. 그래서 DNA와 RNA 단백질을 만드는 전사 번역 과정에서의 이 염기 서열의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
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파트의 문제를 분석해 드렸습니다.